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공업교육론 강의입니다. 그래서 9월하고 10월 해갖고 7주 차로 나가는 그 영역별 문제풀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공업교육론, 그래서 이제 내용은 영역별 문제풀이 하면서 해당 이론 요약을 할 겁니다. 요약 정리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제 저희가 어떻게 강의를 할 거냐면 1주차에서 2주차, 뭐 조금 변동은 있을 수는 있지만 1주차에서 2주차까지는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2015년, 2016년, 2017년 나왔던 기출문제를 풀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3주차에서 7주차까지는 말 그대로 출제 가능한 영역별 문제풀이를 하겠습니다. 영역별 문제풀이 하면서 주요한 이론 요약 정리까지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내내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공업교육론 같은 경우 비중이 또 상당히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프린트를 이렇게 기출문제도 있지만 제가 이제 만들어 놓은 보충 프린트가 있어요. 거기 보면 공업교육론에 2017년 9월 이제 3일이죠. 1주차 강의 학습 보충 자료라고 돼 있어요. 그죠? 요거 보충 자료. 그래서 공업교육론은 중등 임용고사 기계 금속, 그죠? 기계와 금속 한 묶음이고, 그 다음에 전기전자 통신 한 묶음이고, 화공섬유 한 묶음이고, 건설 과목, 이렇게 이제 각각의 과목에 1차 시험에 공통적으로 20점이 배정된 매우 중요한 과목이다. 그래서 기계금속, 전기전자 통신, 화공섬유, 건설 과목, 요거에 공통으로 20점이 배당이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뭐 우리가 교육학이 20점, 그 다음에 공업교육론이 20점, 전공이 60점 해갖고 100점 만점, 1차 시험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고 있겠지만 1차 시험 같은 경우에 100점 만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구성이? 첫 번째 이제 교육학이 20점. 그 다음에 이제 공업교육론. 우리가 지금 하는 공업교육론이 20점. 그러니까 교육학도 20점인데 공업교육론은, 그러니까 공업교육론이라는 건 뭐 교육학하고도 많이 연관성이 있어요. 대신에 테크놀 쪽으로 나간 거죠. 그러니까 공업 분야의 교육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론도 적용이 많이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학도 20점인데 공업교육론도 20점이니까 똑같아요. 배당이. 그러니까 점수 비중이 크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공이죠. 예를 들어서 뭐 기계금속이나 뭐 전기전자 통신이나 화공섬유나 건설이나
이렇게 이제 네 분야로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데 이 전공은 60점이잖아요. 그죠? 뭐 우리가 이제 기계금속 같으면 이렇게 기계금속에서 60점이란 말이죠. 그럼 뭐 이렇게 절반 쪼개면 한 30점, 30점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전기전자통신 같으면은 뭐 세 분야니까 20점, 20점, 20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기전자통신. 그 다음에 화공섬유 같으면은 그죠? 그것도 이제 합해서 60점이니까 화공, 섬유. 사실은 원래 이게 나눠진 거잖아요. 합해놔서 그렇지. 또 건설 60점. 그래서 전공이 60점인데 뭐 이 기계금속도 기계하고 금속을 두 개를 다 해야 되고 전기전자통신도 세 분야를 다 해야 되고 화공섬유도 해야 되고 건설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전공이 60점인데 여기 이제 세부적으로 나눠 보면은 이 공업교육론이 20점이 적지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따 보면 알겠지만 상당히 적지 않고 비중도 많이 들어가는데 이제 프린트로 와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공업교육론의 구체적인 출제 영역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략 딱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2015년부터 대략 기평 문제가 한 문항 2점짜리 그리고 서술형이 이제 두 문항인데 각각 4점씩이니까 8점 되겠죠. 4 곱하기 2에서. 그 다음에 논술형은 한 문항 10점. 그래서 기평, 서술형, 논문형에 이르기까지 다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해야 되고 시험에 알맞는 이제 표준 정답을 시험 시간 내에 작성. 아무리 잘 알고 있어도 구술도 깨야 서말이라도 깨야 보배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알고 있더라도 시간 내에 안 하면 도루묵이죠. 그래서 시간 내에 답안 작성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뭐 학원에 보면은 이제 2015년에 나왔던 답안이 있어요. 답안지. 답안지 갖다 놓고 시간 내에 자꾸 요약 정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걸 많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공업교육학을 공업교육론을 공부하는데 출제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이제 기입형이 나온다고 했어요. 기입형. 자, 기입형이라는 것은 뭐 단답형으로 딱 쓰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죠? 뭐 학교, 도제, 그죠? 뭐 인터넷 뭐 이런 식으로 딱 한번 쓰는 거예요. 기입형. 그 이제 예를 들어서 한 문항이 2점짜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서술형 같은 경우는 서술형 어때요? 서술. 뭐 토끼는 앞발이 짧다 하면 토끼는 앞발이 어떠하다라고 서술해 주는 거잖아요. 그게 서술문이 설명문이잖아요. A는 B다라고 해서 문장을 갖춰서 써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입형은 단어 정도로 한다면 서술은 토끼는 앞발이 짧다.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문장 주어 동사 목적어 주목술 그죠? 이런 식으로서 주목술을 갖춰 써야 된다. 서술형은 이제 4점인데 이게 꼭 4점만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 또 이렇게 5점 배정 2015년, 2016년, 2017년을 이렇게 보면 4점짜리도 있고 5점짜리도 있어요. 전공도 그렇고 그죠? 우리 공업교육론도 그렇고 그러니까 잘 계산을 해봐야 돼. 세 번째는 논술형이 있어요. 논술형. 자, 우리가 논술형이 있는데 논술형은 이제 많이 나오면 한 문항 정도 나오죠. 한 문항 나오는데 10점이에요. 이게 큽니다. 점수 비중이 커요. 공업교육론 아까 뭐라고 했어요? 20점인데 논술이 10점이야. 절반이야, 절반. 근데 얘는 아까 서술형은 토끼는 앞발이 짧다라고 문장을 딱딱 끊어서 쓰면 되는데 이 논술은 어떻게 갖춰야 돼? 그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서론, 본론, 결론을 갖춰서 쓰시오라고 전제조건, presupposition, 즉 전제조건을 준다고. 그래서 얘는 서론, 본론, 그
그다음에 결론. 이렇게 해서 갖춰쓰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거 갖춰서 서론, 본론, 결론을 갖춰서 쓰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걸 좀 더 우리가 살펴보면 이제 어떻게 써야 될 것이냐. 그래서 여기다 해도 되겠죠? 이쪽 지우고 여기다 이렇게 지우고 편하게 해도 되겠죠? 그래서 뭐 여기 프렌드니까 여기다 쓰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기평이라는 게 이제 요거는 뭐 2점짜리예요. 2점짜리가 여러 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하나 딱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요거는 그냥 단답형이야. 쉽게 얘기해요. 단답형. 이 답안지에도 보면은 그렇게 돼 있어요. 자, 2점이니까 답안지도 두세 줄밖에 없어요. 칸이. 2015년에 이제 우리 그 모범 답안이라고 해서 나온 게 있는데 학원에 다 있는데 이렇게 단답형은 몇 줄을 써야 될 것이냐. 몇 줄이 아니라 그냥 한 단어를 써도 되는 거고. 그래서 빈칸에 넣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빈칸에 넣으시오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개략적으로 보면 이렇게 빈칸에 넣는데 뭐 빈칸을 2개 정도 이렇게 해놓고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뭐냐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2줄이지. 그죠? 답안지에 보면 이렇게 계산하면 될 것 같아. 자, 2점이면 2줄이나 3줄을 줘요. 답안지에. 내가 그 칸을 다 세봤더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서술형은 뭐냐? 서술형이 몇 점이라고 써요? 4점짜리도 있고요. 5점짜리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답안 작성을 이렇게 공을 들이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시간 내에 써야 되는데 아는 건 굉장히 많은데 결국 많은데 어떻게 쓰다 보니까 중요한 건 못 쓰고 그냥 어떻게 중요하지 않은 것만 잔뜩 써갖고 칸이 모자라요. 그건 연습이 안 된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서술형이 이렇게 4점이나 5점이면 그 답안지 칸도 4줄이나 5줄이더라. 일일이 내가 다 세봤거든. 4줄이나 5줄이야. 그러면 4줄이나 5줄 맞게 토끼는 앞발이 짧다 이렇게 해갖고 문장을 해서 4줄이나 5줄 딱 쓸 것만 써야 돼. 이렇게.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딱 요건 정답이 정해져 있고 단답형은 요건 서술형 같은 경우는 추려서 쓰는데 우리가 어떤 개별적인 모용에 대한 특징을 3가지만 쓰시오 하면 3가지, 4가지만 쓰시오 하면 그렇게 써야 돼요. 근데 책에 보면 15가지도 넘거든요. 그거 다 쓸 거냐고. 평상시에 내가 뭐 쓸 건가? 얘가 서술형으로 나온다면 그 특징을 4개, 5개 많이 써봐야 4줄, 5줄밖에 못 써요. 그러면 특징을 서너 가지 쓰시오 이러면 그 칸에 맞춰서 내가 뭐를 쓸 건가를 점을 찍어놓고 이렇게 요약 정리가 필요해. 15가지 특징이 있으면 그걸 다 외울 거냐고요. 정말 의미 없는 짓이야. 그죠? 그래서 선생이 있는 거지만 중요한 거 별로 그 책에다 별표를 쳐놓고 나중에 노트 정리를 하게 되면 그렇게 그래서 우선순위 정답의 우선순위를 먼저 잡아놓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논술형이 중요한데 이 논술형 말 그대로 문제에서 서론 영어로 말하면 introduction이죠. 본론이라고 말하면 영어로 말하면 body. 그 다음에 세 번째 결론이라는 것은 conclusion입니다. 영어로. 그러면 서론, introduction, 본론, body, 몸이란 얘기죠. 결론은 conclusion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은 서론, 본론, 결론이 있는데 어때요? 이 서론에 나온 내용, 그러니까 앞으로 쓸 내용을 어느 정도 목차 정도만 언급해주고 언급한 거에 따라서 더 세부적으로 요 말한 거를 본론으로 확장을 시키고 결론은 서론에서과 본론에서 얘기했던 걸 요약하면서 정리하면서 매듭을 쳐주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공업을 하시고 뭐 이러면 이제 이과, 문과가 아니신 분들은 논술형이라고 그러면 이 부분을 굉장히 좀 어렵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논술형도 역시 10점이야, 얘가. 자, 10점이면 뭐 10줄, 뭐 기본적으로 10줄 이렇게 생각해갖고 10줄 이상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특히 조심해야 되는 건 어떤 사람들은 줄이 10칸이나 15칸이라고 쳐요. 넉넉하게 줘서 논술은 좀 더 주는데, 칸을. 어떤 사람은 서론만 잔뜩 길게 써놔요. 서론만 잔뜩 쓴다고 몇 점 주겠어요? 서론을, 자, 2점 배당이다. 그러면 아무리 잘 써도 2점밖에 안 되는 거야. 2점 만점이 돼. 나 만점 맞았어, 서론. 근데 잔뜩 썼는데 2점이야. 그러면 본론, 결론을 쓸 데가 없는 거야. 칸이 없어요, 칸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자, 대부분 뭐 서론이 2점, 본론이 5점, 뭐 결론이 3점이다. 뭐 이런 식으로 배정이 된다고 보면 되게 이렇게 되지만, 되면 서론 아무리 잘 써봐야 2점밖에 안 돼요. 적당히 쓰라는 얘기죠. 자, 본론 5점이야. 집중해야 돼요. 그죠? 5점이야. 결론 3점. 이러면 서론과 본론에서 얘기했던 걸 놓치지 않고 여기다가 다 수록을 해야지, 서론 본론에서는 얘기해놓고 결론에서는 얘기를 안 해요. 그죠? 철수가 서울에 갔는데 근데 결론에서는 서울에 갔어 하고 그냥 끝난 거야. 결론 매듭을 짓지 않았어요. 서울에 어디를 갔는지 구체적으로 매듭을 져줘야죠.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쓸 때 참 조심하는 건, 점수가 이렇게 배정이 된다면 구체적으로 아무래도 본론이 점수가 많을 거니까 약하게 쓰란 얘기죠. 그리고 쓰는 방법은, 이렇게 답안지 쓰는 방법은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이렇게 처음부터 이걸 갖다가 쭉 처음부터 다 쓰려면 안 돼요. 이게 이제 나중에 하는 건데, 브레인스토밍이라고 5분 정도는 이렇게 머릿속에서 이렇게 구상을 하는 거야. 아웃라인을 잡아, 머릿속에서. 어떻게 쓸 것이냐.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목차 정리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목차. 내용을 쓰는 게 아니라 목차만 생각나면 다 생각나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쓸 거를, 목차를 딱딱 몇 개를 적어놔요. 이렇게 서론에서 쓸 거, 서론에서 쓴 거를 결론, 본론에서 다 하고 있느냐, 하나씩 체크해 가면서 지금 얘기했던 게 빠져는 날을 딱 보고, 서론, 본론, 결론을 각을 잡으라는 얘기. 그죠? 각을, 윤곽을 딱 잡아놓고 거기에 맞춰서 뼈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목차 정리부터 딱딱 써놓고, 시간 남으면 목차에 대한 해설을 붙이면 돼요. 이 법학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법학 과목도 목차만 잘 써놓으면 점수를 줘요. 그죠? 고시 문제에서도. 그러니까 아무리 내용을 많이 써도 목차가 없다, 목차가 현찮다, 그게 골격이죠. 골격만 딱 잡아놓으면 점수를 주게 돼 있어요. 그 제목만 써놔도 점수를 줍니다. 그래서 먼저 목차 정리를 딱딱, 서론, 본론, 결론으로 뭐 쓸 건가를 딱딱딱 잡아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해설을 다루면 되는, 거기다가. 그 이제 나중에 하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도록 하고요. 제 프린트 중간에 보면은 1페이지. 그래서 본 그 공업 겪는 강의도 이런 거에 항상 염두도 갖고 문제의 핵심 포인트를 잘 해야 돼. 뭘 물어봤나? 항상 물어본 거에 집중하자, 이거야. 물어보지도 않는데 체크하면 안 되겠습니다. 물어본 거에 집중해서 문제에 원하는 근사치에 가까운 정답을 표준 정답이라고 했어요. 제가 강의 중에는 표준 정답이다, 뭐 이렇게 이제 약간 뭐 거창한 것 같지만 스탠다드, 그죠? 앤서 키라고 해서 표준 정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뭐 이 정답이 없잖아요. 그죠? 평가원에서도 정답을, 옛날엔 객관식이 있을 때는 정답을 줬는데 지금은 정답이 없어요. 어디에도. 다 이제 해설을 달아야 돼. 그러니까 답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열심히 공부해 봐야 돼. 그죠? 물론 이제 제가 강의 중에 그래, 기본에 충실해라. 저도 연구하고, 그죠? 열심히 해갖고 가르치겠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정답이라고 제가 열심히 달았어요.
뭐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다뤘지만 뭐 더 여러분이 저보다 실력이 더 좋은 사람들은 더 좋은 답안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뭐 이걸로 저는 밥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어쨌건 더 연구하겠죠. 그래서 이제 프린트를 이렇게 일일이 해놨어요. 왜냐면 이게 여러분들 이제 동영상 들으신 분은 첨삭지도가 안 되잖아.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 제가 자료를 올려놓으면 먼저 여러분들이 딱 작성을 해보고 제가 올린 거를 딱 작성을 이제 강의 듣기 전에 먼저 그저 한번 문제를 풀어보세요. 강의 듣기 전에 문제를 풀어보고 두 번째 이제 강의 듣고 나서 그 다음에 제 프린트를 보면서 여러분 그 정답 지하고 얼마나 그저 근사치에 가는지 그렇게 맞춰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만나지 않더라도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옛날에 송중기가 그랬잖아요. 응? 방법이 없진 않아요. 송혜교 씨한테 그죠? 방법이 없진 않아요. 뭐 그런 얘기를 하더만 굉장히 머리가 좋아서 하여튼 그 상당히 혁신적인 말을 하더만 뭐 여러분 이렇게 만나도 어쨌건 언젠가는 만나겠지만 동영상으로 공부할 때는 그렇게 해주십사. 알았죠?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풀어봐야 돼. 먼저. 그러면 이제 수업 계획은 아까도 썼지만 1주에서 7주까지 나갈 거고 약간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1, 2주에는 2015년에서 2017년에 임용 기출 문제 분석 풀이 및 기출만 또 풀으면 안 되겠죠. 기출에서 확장을 해서 기출 응용. 그죠? 이번에 A라는 게 나왔는데 A만 나옵니까? 또 B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앞집만 나오냐고. 옆집 뒷집이 또 나오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 기출문제를 보면 알겠지만 앞집, 옆집, 뒷집 그죠? 뭐 이런 데서 벗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3주에서 7주 같은 경우는 영역별 예상문제 풀이 및 해당 학습 이론 요약 정리를 할 거예요. 이게 뭐 영역별이라는 게 그럼 뭐 영역별이 뭐냐? 물론 이제 11월에는 2주 동안 적중 문제풀이를 할 거예요. 제가 이제 영역별 문제풀이를 다 해놓고 난 다음에 다 해놨는데 빠진 게 있고 아니면 좀 이렇게 들려오는 소문에 이번에는 뭐가 유언비어로 그죠? 뭐가 나올 것 같고 어떤 출제원님이 들어갈 수도 있겠다 뭐 이런 그죠? 뭐 소문이 이제 돌 수도 있잖아요. 그냥 루머입니다. 루머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게 있다면 내가 논점에서 빠진 게 있다. 그러면 이제 그때 11월에 2주 정도의 적중 문제풀이 할 때 실전 문제처럼 만들어가고 그때 끼어들 거예요. 그래서 그럼 9월, 10월에 할 건 영역은 뭐냐? 1번 현재 교육과정의 배경, 두 번째 최신 개정교육과정, 그 다음에 이 공업교육의 개념, 요런 쪽들은요, 1, 2, 3번, 1, 2, 3, 4, 공업교육과정의 학문적 성격, 1, 2, 3, 4 같은 경우는 주로 어떤 거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빈칸을 넣고 단답형이 많아요, 단답형이. 주로 한 영역이 1, 2, 3, 4 정도는, 이런 단답형, 기입형을 출제를 할 확률이 커진다. 지금까지 그렇게 출제해 왔고요. 앞으로도 그러리라 보지만 또 내 강의를 듣고 출제위원이 너 그렇게 예측하지? 한번 물 좀 드셔보세요. 이렇게 확 찔릴 수는 있지만 1, 2, 3인 4까지는 잘하면 단답형 많아봐야 서술형 이 정도 들어가지 거기다 논술형을 낸다. 이건 오버예요. 오버. 그렇게 내지는 않을 거다. 제가 공부를 계속 해왔는데 그럴 거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의 수업 목표의 설정과 수업 내용, 6번의 수업 내용의 선정, 7번 수업 평가, 8번 실습, 9번 진로, 10번 산학협동 교육,
11번 NCS, 국가 직무 능력입니다, 이게. NCS라는 게 기반 직업 교육 과정. 요즘 뜨는 게 NCS예요. 모든 요즘 그죠? 요즘 그 취업을 하려면 NCS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거의 나올 확률이 아주 크죠. 그래서 5번부터 11번까지는요, 5번부터 11번까지는 요 서술형하고 논술형이 걸릴 확률이 아주 커요. 실제 리얼하게 이쪽을 나오겠다 그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딱 보면 알아요. 1과에서 4과 정도는 이쪽이고 서술형 하나 이렇게 걸릴 수도 있는데, 5과부터 11과까지는 서술형하고 논술형에서 걸린다. 이렇게 보면 대충 되는데, 그 전에 이제 많이 출제해서 그 끝에 있는 게 NCS가 요즘 자꾸 뜨는 거고, 대학에서도 산학교육협동 많이 출제했고, 진로, 실습장, 수업평가, 수업 내용의 선정, 수업 목표의 설정과 수업 내용,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 엄청 많이 출제를 했었어요. 그죠? 기출문제 풀어보면 알겠지만, 그냥 이렇게, 중요할 것 같다. 중요합니다. 여러 학자들의 이제 이론도 있지만, 거기서 추려서 이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끝에 있는 11번 NCS를 좀 잠깐 얘기해 보면, 우리가 NCS 교육이다.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이라는 거예요. NCS는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지금 제가 대학 강의 이렇게 나가도 재작년부터 이게 도입이 됐어요. 제가 나가는 학교도. 그래서 처음에 이제 교수님들한테 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컴퓨터로 하는 게 되니까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난리가 났죠. 그죠? 한 학기 지나니까 여기에다가 다 잘해요. 이 컴퓨터라는 건 한 두세 달 열심히 하면은 또 다 잘하게 돼 있어요. 기능이니까. 그래서 이 NCS 국가 직무 능력이 사실은 이게 이제 어디서 도입을 했냐면, 오스트리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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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그쪽에서 이렇게 도입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산업 현장에서 쓴 거예요. 산업 현장. 그리고 이게 이제 어떤 기술, 공업 이런 쪽에 인문학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거였거든요. 요거를 도입해 와서 우리나라는, 한국은 누가 들여왔느냐면 옛날 노동청이냐 요즘 고용노동부죠. 그죠? 고용노동부에서 들어와 갖고 사용을 했어요. 사용해 갖고 고용노동부에서 누구한테 줬느냐? 교육인천자, 그냥 줄여서 교육부라고 할게요. 교육부에다 줬다고 이렇게 준 거야. 순수하게 이제 어떤 산학 현장 실습 위주로 돼 있다고 이게. 그게 문과 쪽이 날리고 폐반되고 하는 이유가 뭐야? 철학 문학 다 폐반되고 하는 이유가 뭐야? 요게 들어와 갖고 그러거든, NCS가. 그래 갖고 그 교수님들이 점점 없어지죠. 인문학이. 근데 인문학이건 뭐건 어쨌건 실습을 하라는 거야. 근데 사실 인문학이 실습으로 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교육부에 이렇게 들어온 건데, 교육부에 이게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이제 각 대학교에다가 NCS를 시행해라. 이렇게 NCS 시행 지침을 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학에서 먼저 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장 공사라든가 일반 사기업에서 NCS 기반으로 해갖고, 그죠? 이력서도 작성하고 자기소개서도 작성하게 돼 있어요. 그 양식이 딱 있어, NCS 양식이. 컴퓨터 들어가면.
대학에는 이미 다 수업 계획서니 뭐 이런 걸 다 NCS로 작성합니다. 그죠? 한 학기 계획을. 그러면 회사도 마찬가지고 다 이렇게 돼서 대학교에 들어갔다 물론 이제 뭐 회사 같은 경우 뭐 공사 같은 경우 다 시험이 이제 이렇게 NCS로 지금 하게 돼 있어요. 이거 모르면 안 돼. 취직도 못 해, 이제. 이걸 갖다가 더 심하게 초중고등학교까지 이제 도입을 해라. 이렇게 됐어요. 앞으로 초등학교부터, 그죠? 얘들 다 배워야 돼, NCS를. 이렇게 됐다고요. 그러면 이때부터 배워나가야 나중에 취직도 하고 막 이렇게 돼 있거든, 이게. 그래서 온 나라가 NCS 교육을 하게 돼 있어요. 아직은 우리도 뭐 공업교육론에는 책 끄트머리다가 몇 장 요만큼 수록해 놨어요. 근데 저는 대학에서 이미 다 이걸로 다 적용해갖고 시뮬레이션 하고 강의 계속 잡고 그 강의도 그렇게 해갖고 저는 괜찮아요. 다 했어. 2, 3년 전부터 이제 제가 다 NCS를 했어요. 근데 여기 책에 써 있는 건 몇 장 돼도 안 해요. 요래. 평가 도구 같은 게 있는데 그게 가장 기본적인 게 지식, 기술, 태도, 이게 도구입니다. 지식, 기술, 태도, 요걸 기반을 둬갖고 지식과 알고 있는 지식을 테크니컬 기술에 적용해서 학생들이나 사람들 어떻게 사업 현장에서 애티튜드 어떤 태도를 보일 거냐. 이게 기본이거든요. NCS. 지식, 기술, 태도. 요 세 가지가. 요거에 맞춰가지고 딱 작성하게 돼 있어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 이력서라든가 자기소개서 다 그렇게 NCS 양식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딱 맞춰서 쓰게 돼 있다고. 별건 아니야. 아니었다. 그래서 이거 당연히 앞으로 나오겠죠.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중고등학교 선생님, 예비 선생님 될 분인데 교육부에서 하는 거고 대학에서 이미 도입했어요. 온 대학이 다 도입해갖고 이제 교수님들은 다 할 줄 알아. 자, 문제는 초중고가 이제 이걸 막 도입하려고. 그죠? 도입한 데도 있고 도입하려고 하고 있거든. 그러면 초중고 선생님이 될 분들이 이걸 몰라서 되겠냐고요. 이걸 교육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11장에 약간 요만큼 나왔는데 제가 더 참조해갖고 이제 예상 문제도 만들 거예요. 이거 NCS 문제. 이거 당연히 나올 확률이. 그리고 이게 재밌는 게 NCS를 앞으로 내겠어요 라고 냄새를 풍겼어요. 이게 기출문제 보면 얼마나 재밌냐면 이 NCS를 국가 직무능력 표준이거든요. 능력 표준. 이렇게 이제 한글로 단답형으로 쓰기에 답이 나왔어요. 2번인가 출제를 했어, 단답형으로. 근데 이게 단답형 문제입니까? NCS가? 아니에요. 이거 거의 논술 문제 정도 돼야 되는 거야, 이게. 10점짜리. 이거 내년에 2018학년 아니면 2019학년 정도에 딱 걸려들 수 있는 문제거든, 이게. 그죠? 지금 첫날이지만 여러분, 저한테 이거 한마디만 들었으면 20점, 공업경력 20점 중에 10점짜리가 될 수도 있어, 논술이. 내년에 나오지 않으면? 그 후년 아니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그래서 이미 이게 지금, 단답형으로, 기입형이죠, 이게. 기입형으로 이게 2점짜리, 이게 2점짜리냐고, 이게 국가적인 정책인데, 이게. 지금 2번 나왔어. 국가 직무 능력 표준. 이렇게 쓰면 맞았어요. 그냥 NCS라고 써도 되는데 2번 나왔어, 기출문제. 나왔는데 2점 줬더라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웃었어. 이게 지금 장난치고 있구만. 응? 앞으로 내겠다는 얘기지? 그래서 선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2점 아닙니다? 이거 10점짜리야, 이제, 앞으로. 서술형 4, 5점 주는 것도 아까워, 얘. 10점짜리 줘야 돼. 이거 당분간 얘 열심히 출제를 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옛날에는 그러잖아요. 고시 공부나 공부하려면은 어디 가야 돼? 절에 가야 합격한다고 했잖아요. 옛날에는. 요즘에는 어디 가야 돼?
학원 가야 붙어요, 학원. 절에 가면 떨어진다고. 응? 모든 정보는 다, 그죠? 학원에서 나오잖아요. 노량진에서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꼽고 있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첫날이니까 이런 얘기지만 NCS 요거는 지금 이미 2번, 그죠? 기입형으로 2점짜리 나왔는데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 그죠? 서술형으로 한번 노려봅니다. 노려보고, 서술형이 아니라 참 논술형. 서술형은 4, 5점이지만, 서술형보다는 뭐 논술형 쪽에 더 가깝다. 10점짜리다. 서술형이 걸려도 4, 5점이에요. 서술형이라도 4, 5점에 20점 만점에 25%야. 한 문제만 걸려도. 그러니까, 요런 전 분야를 이렇게 요약을 해갖고, 중요한 게 뭐냐를 해갖고 문제를 좀 만들 거예요. 이렇게 영역을. 그래서 제가 판단해 봤을 때, 뭐 1, 2, 3, 4 정도는 뭐 거의 그죠? 기입형 정도. 5, 6, 7, 8, 9, 10, 11은 요거는 서술형 내지는 논술형을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어요. 이제 그렇게 보면서 공부를 하게 되면, 상당히 중요하구나. 그렇게 얘기하면서, 지금부터는 이제, 프린트가 2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실전 기출문제예요. 그죠? 교육평가원에서 나왔던 공업교육론도 있고, 기계도 있고, 금속 문제도 있고, 통합형으로 다 나왔어요. 요 프린트 2015년, 2016년, 2017년, 요거 원래 실제 나왔던, 그저 교육평가원에서 나왔던 거, 다운 받으시거나 뭐, 학원에도 다 있으니까, 요거 15년 거 갖고 공부하고, 요거는, 요 프린트는 제가 이제 보충 프린트로 요게 해설 다른 거예요. 그죠? 뭐 단답형으로 딱 나왔다고 단답형 요것만 공부해서 되겠냐고요. 그래서 공부 앞집, 옆집, 뒷집 또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했다. 그래서 이제 2015년 학년도 중등학교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기계 금속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 이제 한번 보세요. 그래서 1번부터 여기 보면 문제지 전체 면수가 맞는지 확인하시오. 기본이죠. 모든 문항에는 배점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보고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1차 시험이고요. 뭐 수험번호고 성명 이거 꼭 쓰는 연습을 꼭 해야 돼. 평상시도 그냥 수험번호고 성명 있으면 써보세요. 거기다 써. 자기 이름도 쓰고 뭐 수험번호 000 100 뭐 어떻게 쓰고. 제1차 시험 2교시 전공 A가 있고 B가 있어요. 전공은 A가 있고 B가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1차 시험에 보니까 이제 우리가 1차 시험에 이제 뭐 우리가 이제 교육학이 있었고 공업 교육론 그다음에 기계 금속이 있다 이렇게. 그게 여러분들 뭐 1차 시험 이제 통과되더라도 나중에 제 글씨 담지 말고 반듯반듯하게 쓰세요. 왜냐면 2차에서 강의 시연이 있다고. 2차에서 강의 시연이 있는데 이제 선생님이 될 사람이 저처럼 써갖고는 안 되겠죠, 그죠? 반듯반듯하게 써야 되고. 그리고 이게 답안지가 이렇게 있어요. 답안지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답안지 쓸 때 이렇게 딱 글씨는 못 쓰더라도 반듯하게 쓰세요. 글씨는 못 쓰더라도 정자로. 그리고 이걸 갖다가 이렇게 하면 떨어져요. 알겠죠? 칸에다 안에다 넣어야 돼 이거. 이렇게 쓰면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뭐 수업 이렇게 자기는 안 돼. 이렇게 쓰는 사람 아니면 뭐 수업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흘려 쓰는 사람 이런 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삐져나오고 이러고.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칸에다 맞춰가지고요. 요 선을 커트라인을 넘지 말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업교육론도 공업, 요것도 이제 답안지 쓰는 거 다 이렇게
첨삭지도 할 때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 커트라인 넘지 마세요. 이것 때문에 매년 떨어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것 때문에. 글씨 때문에. 자기는 다 맞은 것 같은데 왜 떨어졌나요? 자기가 이렇게 막 묵사발랐어. 이게 2차에서 강의 시연이 있기 때문에 물론 뭐 기계 금속 같으면 용접, 선반 뭐 이런 거 뭐 용접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굽힘 시험 떼워 가지고 쫙 이렇게 굽혔을 때 딱 가운데가 터져버리면 끝나는 것이. 밀링이라든가 선반이나 용접 같은 거, 뭐 용접 같은 거 주기 좋겠죠. 또 선반 같은 경우도 요즘은 그죠? NC 선반 막 자동 선반 이게 있지만 고등학교 때 그 기능사 시험 볼 때는 단동척으로 봐요, 단동척. 단동척 있고 연동척 있고 저도 선반 자격증이 있지만 단동척이라는 거는 이렇게 하면 이게 조라는데 조가 이렇게 4개가 있는데 이건 하나씩 이렇게 하면서 조이는 거거든요. 여기다 환봉 연강이라고 여기 이렇게 환봉이라고 해서 연강 이게 집어넣고 연동척은 뭐냐면 조가 3개예요. 이렇게 조이는 데가 조가 뭐냐면 조이는 거야. 3개가 있어서 한 군데에 조이면 동시에 얘들도 움직여서 조이는 거야. 요거보다는 요게 더 안전해요. 우리 바퀴 같은 것도 어때? 자동차 바퀴도 응? 6군데 이렇게 볼트로 그죠? 해놓은 게 더 나아요. 4개만 조인 게 나아. 6개가 낫겠죠. 똑같아. 이게 선반도 마찬가지야. 베드가 있고 스윙이 있고 선반에 오는 원래 선반은 스윙이 얼마냐, 베드의 길이가 얼마냐에 따라서 선반이 이제 어떤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단동척이 있는데 이게 이게 수동 이런 걸로 시험 본다고 이걸로. 응? 자동 선반이라고 해서 자동 선반을 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봐야 돼.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이걸 할 줄 알아야 돼. 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실습에서 그죠? 용접이나 밀링이나 선반 이 정도 이렇게 줄 거야. 그죠? 배관 판금 줄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정도에서 용접이 제일 만만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강의 시연이 또 2차에서 있기 때문에 글씨를 좀 잘 써라. 저 닮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시험에서 이렇게 지금 2015년이 이렇게 묶여 있어요. 묶여 있는데 교육학은 그렇고 공업경론하고 이게 기계금속에 공업교육론하고 기계금속 이렇게 있잖아요. 요거의 이제 어떤 출제 범위는 어떻게 됐냐면 아까 2점짜리의 기평도 나오고 서술형도 나오고 논술형도 나오고 지금까지 2015년, 16년, 17년 이렇게 봐도 어차피 2013년까지는 객관식이었으니까 별로 물론 공부해두면 더 좋긴 한데 객관식이었어. 그죠? 2014년 15년 이렇게 들어서면서 주관식으로 바뀌면서 정답도 공개를 않게 됐어요. 정답도 없어. 시중에. 알아서 해야 돼. 알아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출제가 될 거냐. 지금 기출문제가요. 이렇게 공업교육론도 그렇고 기계 분야도 그렇고 금속 분야도 그렇고 다 뭐예요? 기입형, 서술형, 논술형 다 나옵니다. 기입형, 서술형, 논술형 다 나와요. 그래서 사실은 공업교육론, 기계, 금속 이 과목이 요것만 봐도 3개죠. 전기전자 통신은 어떻게 했어요? 몇 개야? 거기다 교육학까지 하면 몇 개냐? 그죠? 화공섬유는 화공하고 섬유, 공업경론 이렇게 들어갈 것이고, 건설은 이제, 건설하고 공업경론 이렇게 들어갈 것이,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서 요 3가지 기입형, 서술형, 논술형 요걸
다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1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문제는 기입형, 1번에서 10번 문제인데 1 곱하기 10 해갖고 2점씩 해서 20점이야. 저 2교시 전공회인데 14문항인데 40점이고요. 시험 시간은 90분입니다. 뭐 제가 생각할 때는 90분이면 충분한 것 같아요. 그죠? 자기가 몰라서 못 쓰지. 그리고 처음에 답안장 쓴 잘못해가지고, 나중에 생각났는데, 홀딱 그냥 써버려가지고, 그지? 그래갖고 애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1번 문제 한번 보면, 다음은 공업교육의 모체가 되는 제도다. 공업교육이 이제 모체가 뭐냐? 가로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이렇게 돼서 가로가 몇 개? 2개죠. 정답 하나만 쓰면 돼. 여기는 이제 도제입니다. 도제. 1번은 정답이 도제라고 그래. 도제. 문 1번은 가로에는 도제라고 그래. 도제. 도제가 뭐냐? 일단 넣어놓고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도제제도는 초기 직업교육의 한 형태라 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이 제도가 처음 실시된 것은 고대 바빌로니아의 하무라비 왕이 있을 때 하무라비 법전을 만들었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죠? 뭐 이렇게 얘기했죠. 이런 제정한 법전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게 하무라비 법전이라는 거예요. 법전에 의해서, 그러니까 하무라비 법전이다. 이 제도는 중세 수공업자 및 상인들의 조합인 길드라고 써요. GUILD, 길드. 길드가 뭐야? 상인들의 조합. 탄생과 더불어 발전하게 됐다. 그 다음, 도제제도는 숙련된 기능인이 자신의 지식과 기능을 수련생에게 가르쳐 주는 거고, 그래서 부모를 대신했어요. 부모가 뭐 기술이 없잖아. 이게 부모가 기술이 없으니까 어떻게? 부모를 대신해서 숙련된, 숙달된 조교로부터 시범이 있겠습니다. 이거죠. 군대 가면은, 그죠? 부모님이 군대 생활을 갖다가 경험하게 못 하잖아요. 숙달된 조교가 어떻게, 그죠? 교육시키잖아. 마찬가지야. 숙련된 기능인이 자신의 지식과 기능을 수련생에게 가르쳐 주는 거로, 나라의 차이는 있긴 하지만 수련생은 바로 기능학습 및 수습과정, 그죠? 기능학습 및 수습과정을 일정 기간 거친 후에 비로소 직업인이 될 수 있었다. 뭐 오늘날에도 보면 인턴제가 있고, 그죠? 많잖아요. 그 다음에 숙련된 기능인이 부모를 대신하여, 부모가 해줄 수 없는 거, 하나의 직무에 대한 전체 과정을 수련생에게 완전 교육을 하는데, 완전 교육이에요. 교육하는 약정 방식으로 요거 밑줄, 간의 교육과 현장 교육, 장점을 결합, 간의 교육과 현장 교육의 장점을 결합했다. 이게 중요하죠. 간의 교육이라는 건 간의 수공업, 집에서 하는 게 간의죠. 그리고 현장 교육.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기술 못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아빠, 엄마, 내가 기술 배우러 가야 되겠는데? 그럼 어떻게 했어? 저 철순의 동네에 아주 유능한 기술자가 있어. 그죠? 거기 가서 배워. 짐 싸갖고 보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숙련된 기술자의 집에 들어가요. 합숙을 해. 아예 들어가갖고 집을 떠나서 합숙을 해가지고 수업료를 좀 냅니다. 수업료를 내고, 밥도 얻어먹고, 그 집에서 사는 거에 똑같이. 그 집에 이제 홈스테이 비슷한가? 그죠? 살면서 기술 교육도 받고 일도 해요. 그래갖고 수업료도 내지만, 숙련된 기술인이 일 시키고서 조금 임금도 줘요. 그죠? 봉급도 준다고 조금. 그런 제도예요, 그런 제도. 아예 가서 그냥 그 집에 가갖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그게 바로 도제 제도라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요만큼 하고요. 이제 이따 프린트 요거에 대한 설명 1번 설명을 안 했으니까 거기부터 다음 시간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